마지막 기회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을 주고 토의한다고 할수록 벌써 얘기 나와요. 누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검찰주의자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 벌써 조이대의 유신 감성이 발현된 결과다. 유신 감성, 법복 귀족들 세 차례에 걸친 내란을 좀 서울법대 7호학번들의 단톡방. 정말 저질이에요. 거기 써놓은 글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던져줄 자료라 파일명을 한겨레 TV 대선 프로젝트 제자리로와 조국혁신당의 끝까지 판다 특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집 방송 전국 사법검찰개혁 1타 강사 대표자 회의. 진행을 맡은 저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네, 법관 대표자 회의도 하고 평검사 회의도 하고 검사장 회의도 하는데 사법개혁, 검찰개혁 1타 강사들은 회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1타 강사들을 모시고 오늘 대표자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은요,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의 총괄간사 박병원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시작으로 법조 기자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검찰과 사법부를 저격하는 날카로운 기사와 논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 이춘재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최강병기 최광욱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사법 검찰개혁 1타 강사 대표 회의. 엊그제 5월 26일 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었는데요. 밥만 먹고 끝났습니다. 왜 이 법관 대표자 회의가 소집됐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왜 소집이 됐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틈만 나면, 때가 되면 평검사 회의다, 검사장 회의다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검사들이 요즘은 쥐죽은 듯이 있거나 또는 탈출은 지능순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 검찰개혁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법원개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타 강사들을 모아서 1타 강사들과 함께 지혜를 한번 모아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최광욱 전 의원님께서 검찰개혁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검찰개혁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21대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완벽한 완전한 개혁 뭐 이런 거였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역시 같은 공약이 있었고, 네. 그래서 21대 총선 때 제가 나름 정당 대표자로 어디 토론에 나가면은 21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상은 여전하죠. 근데 지금은 그 윤석열 덕분에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셔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한 단어가 설마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실현이 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근데 그 가운데 사실 검찰과 법원이 윤석열의 반란군과 함께 검찰과 법원이 굉장히 주역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검찰개혁 왜 지금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라고 최광욱 전 의원께서 그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춘재 논설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의 검찰, 괴물검찰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데, 이 괴물검찰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윤석열 석방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그 즉시항고 이거를 포기한 거. 심우정. 네, 심우정 검찰총장 주도로 한 그 행위가 지금의 검찰을 더 이상 이제
지금대로 둘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보여준 거. 심지어 이제 공익의 대변자라고 그동안 자임을 했었는데 그 지금 윤석열 정권 내내 보여준 행태는 이제 윤석열 부부의 친위되었고, 그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란의 어떤 최소한 동조 내지는 방조 이 세력임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 행위가 지금 즉시항고 신청하지 않은 거. 그게 일단 최근에 벌어진 사태 중에는 그게 가장 상징적이었고, 뭐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면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집중적인 수사, 반면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혐의 같은 거는 완전히 봐준 거, 그런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뭐 통계 조작,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게 마지막 정의용 기사였고요. 장관이나 이 서훈 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임기치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 10명 중에 뭐 7명 정도는 다 검찰 개혁해야 됐다고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무르익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 정부에서는 바로 성공을 해야 검찰이 개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심우정 직위원회 난 그 완성을 심우정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완성을 시켰고, 지금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 중에서는 수사를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수사 대상이에요. 대부분. 예.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봐주기 수사할 수.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어요. 희한하게 윤 씨, 김 씨가 빠진다고 수사하면. 수사하면 윤식임 씨는 일단 빠져. 뭐 윤영찬, 윤건영, 김영배, 뭐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쪽이었는데 제대로 수사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렸는데 너네 종친 커넥션을 밝혀라.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조차도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상징적인 괴물 검찰을 상징하는 상징적 사건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지금 이춘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속 취소 결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이, 근데 이게 구속 취소 사유가 날짜를 못 맞춘 게 1번 이유잖아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보충 사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수사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어 라고 이유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뭐 조금 얼기설기 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직위원 재판장이 이거 실체 판단을 하기 전에 수사 자체가 잘못돼서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야라고 사실은 선언을 맞아요.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 유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제 제기를 한 법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 준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진실로 걷어찬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은 제일 위법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구속 취소가 만약에 안 되고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판? 뭐냐면 1년 안에는 못 끝내요. 그렇죠. 예, 물론 뭐 핸드백 사건, 귀걸이 사건에서 추가권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추가 구속은 되시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구속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석으로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많았겠죠. 재판이 워낙 길어질 재판이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랑 다른 게 뭐냐면 보석에는 재판장이 보석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보석이 됐다면 얼마 전에 내란의 그 부정선거라는 영화. 예, 영화 객석에 앉아가지고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재판부가 제한할 그 실체적인 권한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풀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그 이의 제기를 포기한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의원님은 사건 하나 만약 상징적인 거를 하나 뽑아본다면? 글쎄 뭐 다른 저런 거 떠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일 기막혀 하셨던 게 김건희 조사를 가면서 핸드폰 뺏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딱 지금 윤석열 검찰의 실상, 그다음에 검찰 왕국의 실체, 이거를 뭐 유감없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재명 부부,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게 이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박 변호사님.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게 사실은 제일 거기에 대한 이제 항의를 하지 않은 검찰이 제일 문제점이다. 이건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검찰이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게 이제 뭐냐. 그 만약에 핵심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명태균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명태균 수사도 문제인데 명태균이 결국엔 기소가 됐잖아요. 작년 12월 3일 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란을 걷어풀려고 내란을 한 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12월 3일이었죠. 아, 저는 공교롭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명태균 공소장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명태균이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해서 지금 김영선 의원과 뭐 그런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태균이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몸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명태균이 브로커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찰의 공소장에는 실무자를 한 사람을 먼저 구속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몸통을 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태균 공소장에는 뛰어난 명태균이 자신의 자질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공범기재가 없어. 공범기재 없이 예.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공소장의 이제 수사 기록 중에 수사 보고서가 4건이 지금 작성된 것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공천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21년도에 진행됐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혐의 사실도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 보고서가 4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소는 좀 접어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것이 명백했던 김건희에 대한 기소와 수사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딱 누락된 채 명태균 수사, 명태균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실 수사조차도 불안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내란까지도 일으켰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사건은 대선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좀 규명돼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철저히 규명돼야 될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데를 전부 다 제가 이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와 있는 검사 출신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해요. 그냥 막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판사 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와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둘이서 아주 쿵짝쿵짝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이 김태규 또 탈출했어요. 어제 사표 냈더라고요. 그러죠. 인권위원회에 와 있는 검사들. 안창호 원래 검사 출신인데 헌재 재판관 출신이라고만 보시지만 원래 검사하다가 처음으로 헌재 재판관 된 양반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에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김용원, 이충상 뭐 이런 분들 보면은요. 와 정말 이래도 되나 이렇게 비상식 몰상식한가. 그러니까 검찰이 그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 함부로 봐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이 난장판을 해놓은 거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자, 이거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 각각 상징적인 사건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마지막 기회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일단 공약에서 보자면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를 더 권한도 늘리고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청산하고 제도적 개혁 이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냐? 또는 뭘 먼저 할 거냐? 또는 뭐 민생에 집중하면서 조금 뒤에 제도적 개혁은 가야 될 거냐? 이런 등등등의 이제 난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선. 진짜 개혁을 하려면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검찰개혁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 그거를 관철하는 공수처법이라든가 무슨 뭐 형사소송법 개정, 뭐 중수처법 이런 걸 다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빨리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 때 상당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도 많이 했고 시도도 또 많이 했고 또 준비도 상당히 좀 잘 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언론이 보기에 가장 좀 뼈아픈 지점이 왜 이렇게 그 실패를 결국은 실패한 건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른바 적폐 수사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칼자루를 네, 칼자를 쥐겠다. 준 거야. 그러니까 좀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뭐 그때 박근혜 탄핵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개혁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강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폐청산이란 그런 모토 하에 청산이 된다 이런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개인이나 그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형사처벌 위주의 적폐 청산으로 가는 바람에 제도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적폐 청산이라는 게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여론은 좋아요. 이른바 우리가 칼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맛. 네, 누구를 착착 구속시켜주고 막 이러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의 반응은 되게 좋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도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정치적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대편 목소리가 더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상대편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정치라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 두 해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제 적폐 수사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검찰의 힘을 빼야 개혁이 되는데 오히려 검찰의 힘은 더 커진 거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3차장에서 4차장 체제가 됐죠, 그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검사 수가 더 늘은 거죠. 더 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윤석열, 한동훈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그쪽에 이제 그 전국의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사법농단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나중에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괴물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새로 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 이제 새 정부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얘기하자면 내란 청산, 예, 내란 청산에 극복.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거를 할 때 절대 이제 검찰에 주도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지금 이제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켜서 특검 위주로 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측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칼맛 이런 것들에 이제 취하게 되면 또 이게 장기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제도적 개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전철을 반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여요, 저는.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특검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해 주셨어요. 그 적폐청산 당시에 청와대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최 전 의원님? 네, 제가 좀 늦게 합류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복귀를 하면서 지금 우리 이춘재 기자님 말씀을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종합적 시각에서 보자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법부와 함께 진행해야 될 일, 이제 제도개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상황을 보면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20대 국회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의석수가 모자랐죠. 네, 의석수가 모자라서 뭔가 그 정광석화 같은 제도적 개혁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 하나의 한계가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적 염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진영의 한계라고 할까 하는 거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항상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느꼈던 게 일단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게 이제 진보적 철학의 가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진보가 입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역사는 더디지만 반드시 발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게 상대적인 진보 정권의 어떤 철학 같은 건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좀 지나친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적 인간과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건데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한 거지. 그리고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공무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게 굉장히 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도 되게 커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저건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면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해오다가 요즘 이제 그게 확인돼서 상당히 그래도 억울함을 좀 덜었다고 생각하면서 좀 편안해진 면도 있긴 한데 그리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늘 저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공직자가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겉으로 공익의 대표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사익의 옹호자로서 또 그 조직 전체를 사조직으로 전락시킨 것들이 지금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 정치적인 경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어떻게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왔냐면 일단 독재 부역하면서 그 안온한 생활을 평안한 생활을 누리다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언론, 재벌과 함께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합법성의 외피를 띠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의지했던 어떤 수단들을 다 대체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를 메꾸는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생긴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노련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상의 정당처럼 행세하는 거죠. 언론을 효과적으로 검찰당. 운영하면서. 예. 그다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정부 조직에 그것도 외청장의 발언이 내지는 경로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그게 이슈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름 그 민정수석실이 관할하는 소위 기역자기관인 권력기관이라는 데가 나름 다 힘께나 쓴다는 기관들인데 어디 한순간이라도 국정원장이 경로했다, 국세청장이 경로했다, 감사원장이 경로했다 뭐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검찰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군사 독재와 또 박근혜 국정농단이 낳은 폐해가 쌓여서 거기에 이제 좀 덧붙여진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좀 있어 왔지만 그게 어떻게 떼낼 수 없을 정도로 결착돼 버린 게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그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기사를 지금 되짚어서 보면은 당시에 특검 구성원들을 굉장히 미화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한동훈이가 뭐 무슨 와이셔츠를 입었네, 뭐 그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무슨 코트를 입었네, 뭐 코트가 몇 개네, 뭐 그따위 기사가 막 양산됐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권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정권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짓거리를 문재인 정부 내내 했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은 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일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것들이 땀만 먹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국민들의 눈이 있고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가 있는데 엉뚱한 일을 꾸미지는 않겠지. 이런 기초적인 신뢰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도구록도 다 놓치는 일이 결국 생기고 말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 아까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을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예, 시간을 주고 토의한다고 할수록 뒷구멍으로 이상한 무기만 자꾸 장만할 뿐이다.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당을 상대할 때는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고 내가 너보다 더 큰 문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전과가 많은 흉악한 사람이다. 이래야지 눈을 깔지 거기다 앉혀놓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의 도리가 어떤 것이고 그리스 철학 이래로 노자 공자 이래로 동양사회는 이런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발전시켜왔다. 네 인생이 지금 그런 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백날 얘기해봐야 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이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쓰잘데없는 논쟁을 자꾸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조국 혁신당의 과거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장난쳤던 그 요물들을 다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예, 그다음에 그 인적 청산의 과정에서도 순간적으로 짓는 그 가식적인 웃음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청와대 있을 때도 참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력기관에 껐덕거리고 잘 나가는 것들과의 이 공유하는 경험이나 인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막 이렇게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요, 쉽게. 그리고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자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좋아하는구나 하는 데서 느끼는 일종의 쾌감 같은 게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인사 때가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들이밀면서 청탁을 하는데 당신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이제 인사검증을 통해서 탈락시키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언쟁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유는 그거예요. 나한테 몇 개월 전부터 와서 굉장히 사근사근하게 잘했다. 사람 괜찮더라. 얘는 뭐 속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참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진국이더라. 치명적인 저거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다더라. 아, 그렇죠. 예, 그거 해서 더 나쁜 놈들이 더 많습니다. 김문수도 그러니까 소시적에 노동운동 아이, 빡세게 그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인적 청산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적 청산을 과감하게 하면 조직에 충격을 줘서 조직이 안 굴러갈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을 걱정 또 많이 해요. 해요. 예. 그 걱정. 쓰잘데없는 걱정이죠. 이거는 해체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 굴러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굴러가게 만드는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굴러가면 이상한 짓을 계속 만들거든. 아니 근데 정말로 실제로 똑같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검찰 출신도 계시고 저처럼 뭐 변호사 출신도 있고 뭐 법관 출신도 있고 하시는데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일정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거를 저는 종종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따박따박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 맞아요. 되치기 당해서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진심을 믿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 따박따박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잘 되어 많이 와 있고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안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도 잘 속아요. 이 참 아까 이제 뭐 우리 진보 진영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그런 거 있다 그러는데 개혁을 꼭 그 구성원이 동의하는 내부에서의 동의가 없는 개혁은 실패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 맨날 합니다. 그게 일종의 도구마예요. 예. 그거가 아니 개혁은 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외부의 힘으로 충격.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물론 뭐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그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조직 구성. 반드시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는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얘기가 뭐 그런 거였죠. 검찰 당신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뭐 검찰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그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 새 정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최강호 의원님 옆에 앉았더니 정말 그 소위 묻는다는 표현이 뭔지 느끼고 있는데 아니 저는 여전히 지금 변호사 현업에 계시니까 내일도 저는 피고인이에요. 그렇지 피고인이죠 피고인. 아니, 현역 피고인이야. 거침이 없으죠. 거침이 없으시고 뭐 우리 노소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사람에 대한 좌표찍기 공격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중수청으로 다 가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하면서 인권의 보루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사장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옳은 일이냐. 그렇게만 명제를 놓고 보면 옳은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명제가 참이려면 그러면 진짜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능력 있는 수사검사라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람 욱박 지르고 프레임 짜고 피의자 오줌 지리게 하고 공소장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거 대신 써주면서 한동훈이가 이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능력 있는 검사라고 어떻게 취급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같이 그렇게 온갖 도구들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효율성을 따지면 항상 권한은 집중되게 마련이고 그런 효율성을 위주로 남용되는 권력이 늘 썩어서 망했던 게 역사적 진리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능력 있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사실 따져보면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왕국이라고 칭해지는 그 나라의 체제에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를 보면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 수사 성과가 있었나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무죄하고 있죠. 예, 그들이 늘 검찰개혁 때마다 얘기해왔던 부패범죄가 성할 것이고 거하게 맞서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극대화돼 있고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과 대통령 똘마니인 법무부 장관과 숨쉬는 것도 감시받았던 검찰총장과 일치 단결해서 움직였던 그 사조직 같은 검찰 집단이 어떤 수사를 했는가, 거학을 상대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김건희,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재벌, 무슨 언론, 종교 집단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있느냐.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비롯돼서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가를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왔다.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니들은 지금부터 안 굴러가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기관이 분리됐을 때 생기는 장점, 이거를 우리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험을 했어요. 맞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고 어쨌거나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해 있고 하니까 검찰이 이거를 한 손에 쥐고 장난쳤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그 황당함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정착되기 전까지 소위 공조수사본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약간의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구속할 때까지는 검찰이 주도를 해서 하게 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바깥에 있는 백수가 그거 막아낸다고 사방에다가 전화해서 악쓴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 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다 보면 옛날에 다 겪어봐놓고 또 막상 닥치면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떨치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사실 검수원복 뭐 이렇게 되면서 다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내란 관련해서 경찰청의 국수본,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수처가 그렇게 막 비판도 받고 뭐 실력 없다 뭐 등등등 얘기를 들었지만 공수처 없었으면 저 체포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딴 걸 다 떠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서 성과로 가장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쨌든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는 거예요. 거의 공수처 법에 기소권하고 사실은 수사 범위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이번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수처가 원래는 그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이어서 120명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장관께서 그 검찰 쪽 로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절반으로 다 줄었어요. 검사 25명, 뭐 수사관 30명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따져요. 아니 나는 공수처 반대로 한다지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게 되겠냐. 할 거면 더 하지. 아니 원래대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네. 뭐 검찰에서 뭐 또 중복되는 게 있고 어쩌죠 이렇게 답을 흐리시죠 그분이. 그때 또 의석 구조가 또 큰 영향을 미쳤죠. 이게 이제 결국 이게 법안이 될 때 보면은 마지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었어요. 권은희 그거 혼자서 의원이었어요. 온갖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들어주면은 막판에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이 빠지고 기름 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법이 통과될 때 과정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떻든 법을 통과시켜달라.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법기능이라고 하는 걸 절대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번 정부는 사실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부와 벌써 이번 정부라네.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해요. 다들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어.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 입법과 그 행정부에서의 어떤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이 동시에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다라는 호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오히려 걱정인 것은 그거죠. 인적 청산을 그래 하다 치자. 그러면 누가 메꿀 거냐. 이 사람이 또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벌써 있는 지금 것으로. 벌써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거기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기자들이 보기에 검찰주의자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 벌써 그렇죠. 예, 로비를 하고 그런 있다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빼야 돼. 이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일부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사법개혁, 법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의 연성 쿠데타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 조국 전 대표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수사, 이거는 그냥 조국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잖아요. 실은 일개 외청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고 그것을 검찰권을 가지고 한 거라서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거다. 그리고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수사, 억지 기소. 그리고 지금 또 요 최근에 놓고 보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억지 기소. 이런 것까지를 쭉 놓고 보면 사실은 이런 상징적으로 이런 세 분인데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정치적 기소,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의 명예를 실추된 분들은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최강욱 전 의원님은 빨리 재판이 끝내거나 공소 취소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을 해서 그런 억지 기소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까지가 이루어져야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사실은 마침표를 찍는 게 그런 조치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소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인적 청산과 문화의 개선, 그다음에 입법이 동시에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타 강사님들께서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까지를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일타 강사회의에서 일부를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법원개혁, 조희대 직위원, 제2의 조희대, 제2의 제3의 직위원이 없을까? 그거 어떻게 개혁해야 되지? 하는 법원개혁,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30년 가까이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와.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볼펜 영상 굶어 죽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게 지도자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내가 나가도 되나?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그런 자식들이야 진짜. 자칫하면 조선 후기처럼 될 수 있거든요. 저 지시 때마다 그 생각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 갖고 와보세요. 명분 없는 정권에 명분 없는 주장과 딱 터졌죠. 이제 보수는 아젠다가 없어요. 냉정히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정치해온 거죠. 조희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진짜 개혁이다. 정권 바뀌면 니네 진짜 개혁하겠다. 2월 3일 이후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판사가 부족해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언론개혁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유일하다시피 하게 이재명 한결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언론개혁과 노무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한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일을 신문 가판에 반응하지 마. 전화를 하죠. 내 거 빼줘. 그쵸. 나중에 김영삼이 스스로 불거든요. 몰래 했어요. 봐준 거야. 이미 시작되었다. 역시 우리가 주체였어. 네, 전국 사법검찰개혁 일타 강사 대표자 회의, 일타 강사 세 분을 모시고 2부에서는 사법개혁, 사실 뭐 사법개혁 그러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다 포괄해서 뭐 법조 인력 양성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일단 법원개혁 쪽에 포커스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이례적인 정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상한 일들을 해가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소집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밥만 먹고 헤어졌잖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거는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입니다. 도대체 많은 추측은 있지만 조희대는 왜 그랬습니까? 이춘재 논설위원님. 그 대법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거 완전히 절차적 정의 이런 거 우리가 판결을 얘기할 때
재판은 외관상으로 볼 때도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뭐 바로 전압 넘겨서 9일 동안 아무튼 했다가 딱 2번 전압을 해가지고 바로 네. 그것도 이제 원심을 뒤집은 거잖아요. 파기환송하면서.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은 더 황당한 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반대 의견, 소수 의견 두 분이 쓴 게 훨씬 더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더라. 분량도 더 깁니다. 네, 심지어 분량도 길고. 소수 의견이 분량도 더 깁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가 거기 들어있고 그 10명,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다수 의견을 쓴 대법관들의 그 의견을 봤을 때는 이건 정말 그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1심을 그냥 뭐 빼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래서 절차적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갖고 있는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진짜 묻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저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예,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죠. 의도는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던 뭐 그 많은 부장판사님들급이 꽤 있던데 이런 서울중앙지법의 뭐 김주옥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 이게.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항변이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을 뿐이다라는 식의 항변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너는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그렇게 여러 번 고쳐매는 거냐라고 여러 얘기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죠. 첫째는 파기환송을 했더라. 라는 결론에서 이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게 이제 그 시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했는데 그따위 판결문을 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다 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교과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텍스트예요. 그게 그 한 건의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의 판결에서도 일종의 지표가 되는 판결인데 그렇게 수준 낮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을 저는 30년 법조 생활에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그렇게 촉박하게 무리하게 서울고등법원의 행태가 또 더 가관이었죠. 그러고 어떻게 공교롭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라지는 지점이 임명권자한테서 생기느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건데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조의대의 유신 감성이 발현된 결과다. 유신 감성.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 나치의 법 이론을 개수한 유신헌법으로 공부한 자들의 철학적 빈곤이 너무나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먼저 감출 수가 없고요. 또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의 어떤 지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톡방을 제가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뭐 7위학번들의 단톡방, 서울법대 7호학번들의 단톡방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참혹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성조기운 들면서 외치는 분들은 순수하기라도 해. 이것들은 교활하기까지 하고 정말 저질이에요. 거기 써놓은 글들을 보면 지금도 문재인 숨겨놓은 금괴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진짜 가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학식과 경력을 갖춘 파워 엘리트를 행세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이게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감성과 그런 지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안당이 난데없이 족보도 없는 법조인 타이틀을 달고 있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애국심이 발동한 결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이해해 주려고 해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면으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내란이 벌어졌는데 여태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이 그렇게 파괴됐는데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 이런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국민의 최고의 지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청광석화처럼 해.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원들이 고등법원이 보인 그 파기환송 이후의 그 행태에 대해서도 저거는 대법원장의 모종의 의사교감이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는 판사들조차도 우리 생애에 다시 이런 절차 진행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사과는 또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귀족일 뿐이고
저것들이 지금 평민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백정 출신이 지금 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용납하는 게 내가 귀족으로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이런 오도된 애국심이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 참 그거 안 바뀌더라고요. 전에 그 DJ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해 뭐 신년 모임 동창회 그 서울대를 한번 갔었는데 교수님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고졸 출신의 그럼요.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교수님들이. 이 사람들이 나이 지금 60, 70 돼가지고도 모이면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내가 1등했네, 네가 1등했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맞아요. 내가 더 공부 잘했는데 그런 하면서 감성을, 끝까지 어떻게 제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이제 법조 출입할 때 지금 기억해 보면 검찰 고위 간부들이나 판사들이나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그렇죠. 노무현이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그런 출신이. 향소 부곡 출신.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강금실 그때 장관 임명했을 때는 검찰 간부들이 거의 뭐 기자들 만나서 밤에 술 먹으면 그렇게 막 상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한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참 저항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소년공 출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반감이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파동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사법파동 때는 문건이 많이 나왔죠.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만든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할매더라.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법원행정처의 그 엘리트 판사들이 할매라고 문건을 쓰고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죠. 비공식 문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문건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던져줄 자료 파일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는 데다가 그 문건에 보면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법원을 자기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 공식적인 법원행정처 문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엘리트 의식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분노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한 겹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프리퀄이 있는 거예요. 2017년 사법파동 때 뭐가 드러났냐면 당시 2심 판결에 대해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이것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이런 논리로 바꾸어낼 것을 이제 준비하는 기한 문서 보고서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재판은 누가 부탁한 것인가서부터가 조사돼야 되는 재판이거든요. 네. 지금 이 판결이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내려진 4월 29일인가요? 그 무렵은 이미 대통령이 파면돼 있었던 상태예요. 대통령실이 없어요. 그럼 이 청탁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른 조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개인적인 우국 충정의 발로였던지. 근데 의원님도 생각해 보시면은 대법원이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조직이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인 조직이거든요. 요청이 왔을 때 반응하는 조직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여기서 제기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누구에게 요청을 받은 거냐. 이것이 이제 조사돼야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조사의 방법이 입법부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법원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의 대응은 뭐냐면 또는 법관들도 대체로 지금 이번에 법관 대표자회의 소집하는데 26명을 못 채워가지고 하루 연장해서 한 명 더해서 26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70명은 반대했고 내부 분위기가 성찰 없이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국회에서도 조심했거든요. 겁나는 게 있거든. 이게 피고인인 처지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정도 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법원에 대한 비판이 사실 굉장히 거침없어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 입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간 겁니다. 하나는 청문회하고 수사를 해? 니들이? 감히? 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안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법 왜곡죄도 있는 거고, 대법관 정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한적으로라도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헌재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게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 이건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헷갈려요, 이거. 이게 근데 예. 2017년 사법파동 때랑 지금 법관 대표회의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나 봤더니 2017년에 이탄희 의원이 사표 던질 때는 법관 사찰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전국 법관들이 이제 들끓게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여기로 발령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소문으로만 돌던 걸 이제 파악을 했다. 그래서 법관들은 거기에서 거래됐던 여러 가지 재판 의혹들도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된 판사들이 내가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사찰당하고 평점이 매겨지고 그것은 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좀 재판을 빨리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한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이제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반란군들이 있었고요. 육사 출신. 그다음에 한덕수, 최상목과 고시 권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 세 차례에 걸친 내란을 저희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막 중첩되고 동시에 발현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본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K 엘리트의 파산입니다. 네. 멘탈도 너무 바스락거리고요. 저 무슨 속에 야 저런 판단밖에 못하나? 저걸 못 버텨내나? 위에서 저런다고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역사와 철학이나 성찰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멘탈리티와 기준은 전부 다 진짜 70년대 유신 감수성에 여전히 가 있다. 또는 1공화국 부산 정치파동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윤석열이 했던 걸 보면 의회 가서 군인이 국회의원들 끄집어냈던 K 엘리트의 파산이고,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화마저도 지금 다 벗겨져 버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놀라는 게 주권자들의 축제처럼 행해져 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권력자를 몰아내는 모습으로 크게 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50대에 있으면서 지금 젊은 청년들에 대한 걱정을 꼰대처럼 하다가 광장에서 벌어지는 그 발랄한 시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제 광장에서 비켜나야 되겠구나, 이런 방송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아까 이제 신 의원 말씀하신 그 K 엘리트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예정된 역사적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스로 파워 엘리트라고 자임해왔던 대한민국 상층 기득권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뭐냐. 제가 그 생각을 두 자로 하면 출세고요. 그다음 문장으로 하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내 부모님과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듣는 주문이 있어요. 주문.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뭔가 우리 장식이가 벌써 커서 학교에 가는구나,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거를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나이 60, 70 된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한 행동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게 뭐예요? 너에게는 네가 거역해서는 안 되는 절대자가 있다. 그 사람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성실이다. 그것이 모범이다. 그렇게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교실 안에서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을 대체하는 권능까지 부여받습니다. 대신 숙제 검사를 하고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심지어 대신 매질도 해요. 자, 그런 생활들을 쭉 겪어서 성인으로 성장해 왔더니 고시라는 문턱만 넘어서면 똑같은 메커니즘이 또 사회에서도 발현되는 거예요. 떠든 사람 이름 적고 매질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훈육하고, 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사람이고 너희들은 늘 우리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게 되면 사고를 치는 개돼지일 뿐이야. 이런 게 은연중에 아주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해라는 건 뭐예요? 경쟁에서 이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경쟁으로 사는 거야. 시험이 있으면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인사 때가 되면 어디에다 줄을 대서라도 무조건 돋보이는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가 친척으로부터 또 멸시받는 경우도 있어요. 야, 누구는 저기 있다는데 너는 왜 여기 있어? 누구는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나오던데 너는 왜 못 나와?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항상 집안의 자랑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판사 검사가 됐는데 텔레비전에 못 나온다는 수모를 겪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나와야 돼, 텔레비전에. 그것이 저는 지기원과 조이대의 뻘짓으로 전 드러났다고 봐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고 이 암덩어리들이 지금 윤석열 조이대 덕분에 다 드러났다, 세상에.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저도 요거는 공감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님들이요. 예. 살면서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법시험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승진 과정에서도 계속 승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이제 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거기서 누구도 그 사람한테 비판적인 지적질을 하지 못해. 내가 판사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지가 결론을 내리는 거고, 지가 판단하는 거고, 그 옆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이제 국민들이 법관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사법부는 독립해야 되고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 독립이 자기 멋대로 하라는 독립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재판의 독립이죠. 재판의 재판할 때 독립이죠. 독립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사실 없죠. 맞습니다. 뭐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실체는 재판의 독립이죠. 재판할 때 독립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대법관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비법조인 중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뭐 이걸 뭐 희화한 거지만 뭐 김어준 대법관이 나오게 한다는 말이냐. 즉 재판은 훈련되고 성실한 법관들만 재판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미국에 있는 배심원제는 그럼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게 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뭐지? 그래도 되는 건가? 거기는 민주적 통제 영역이 아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군사 독재 하에서 어떤 잘못된 담론이 형성된 게 있죠.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것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도 똑같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하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침탈당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지켜내는 게 민주화의 요체인 것처럼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걸 싸워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피 흘려서 그걸 만들어줬는데 이것들은 이제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국민을 협박해. 언론을 비판하면 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니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면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권력 분립 이전을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거의 실체가 뭔지를 오히려 우리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대만 나온 제 머리로서 생각을 못하다가 정치학을 전공한 선배가 한번 법도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한번 깨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권 분립 되기 이전에를 따져보면 권력 분립이 되기 전에 권력으로서 존재한 겁니다. 이게 세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왕이 행사하던 절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거의 본질은 정치 권력이에요. 맞아요. 애초에. 근데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은 정치 권력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사법권은 아니라고 생각해. 비정치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시 현상이 있어요. 네. 근원을 따져보면 이게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판결도 바뀌어, 경향이.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다음, 이 권력 분립
헌법의 기초나 이 원리에서 비춰보자면, 법치주의 원리에서 비춰보자면 입법부 매일매일 비판과 비난에 시달립니다. 늘 실시간 감시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뭐 동네 꼬마처럼 취급하는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사법부는 뭔데 도대체?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어찌 보면 제일 동떨어진 임명직 공무원들의 조직인데 여기가 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가지고 비판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인력구조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를 통한 결과물로서 너네 인력구조를 재배열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냐 말이죠. 그리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검찰에서 부르면 난 참고인 신분이라 안 간다. 뭐 피의자니까 오시라. 뭐 이런 신랑이라도 있지만 법원은 절대 다수당의 대표도 꼬박꼬박 선거운동 기간에도 출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안 가면은 국민적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근데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오라는 거 왜 안 나와? 절대 안 가. 절대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권력 분립이고 법치주의예요. 그거를 디폴트처럼 생각해. 사법부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내용이 좋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나마, 결과물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이고 2017년 사건은 지금 약간 세월이 흘렀다고 잊혀져 있는데 이번에 그 사법개혁을 논의하면서 많이 리마인드가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있었던 문건들 하나하나 보면은 대표적인 게 대법원이 뭘 논의하냐 하면요. 강제징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문건을 쓰고 판결을 그렇게 하도록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다행히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 임기 만료로 끝나면서 그냥 원심대로의 그 결정이 유지가 됐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2017년과 또 다른 게요. 대법원의 구성이 앞으로 5, 6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29년, 30년까지 이 체계를 쭉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구성을 안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충격을 주기 전에 법관 대표회의가 진짜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개혁 방침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밖에서 외부적인 수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하는 구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2017년 사법농단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로 들어간 거죠. 그때. 그러니까 본질을 따져보면 지금 삼권 분립파의 그 수장들이 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시면 국회의장이 제일 허탈하고 맞아요. 대법원장이 제일 셉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대법원장보다 못해요. 그 내부에서 그렇죠.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어요. 대법관 임명권을 그게 사실상 완전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으로 군림을 하는 건데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고시 1차 공부를 하던 후배들한테 질문을 던져놓고도 서로 헷갈렸던 질문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게 4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대별하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도 공무원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 사람들 어디에 해당해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법관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검사, 군인, 경찰관 그렇잖아요.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어디에 해당하냐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죠? 좀 황당하죠. 국무총리 어디에 해당해요?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본질이. 대법원장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법리에 비춰봐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벌 위주의 능력주의라고 오도된 결과 중심의 출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그게 이제 최근에 벌어졌던 해프닝이 부산에서 선거운동하던 박주민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던 청년의 모습. 마지막에 그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도 대학을 좋은 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죠. 박주민이 그래서 박주민한테 어느 대학 나왔냐고 하니까 그런 외모가 아니야. 내가 서울법대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얘기가 중단되고 그만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허울에 더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기생하면서 혜택을 얻는 게 현재의 사법부란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야죠. 예.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예전부터 이제
그걸 지적해왔던 게 샤츠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권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법부나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들의 사람을 박아놓는 것을 통해서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운 국면들이 막 생기니까 바깥에서 구조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지. 구조에서 사람을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각종 기관에다가.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연방법원. 이게 이제 미국 정치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그 통치 방법론이다. 최근에 이제 소위 기득권층들의 통치 방법론이 인민주권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통제 장치가 없어. 우리 사법부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법관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의 다른 사건들 전부 다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냈던 상고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여론이 좀 제대로 그런 걸 압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좀 고상한 말로 한다면 시민이 깨어 있으면 법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 대법원장의 그 정말 제왕적 권한 이거 축소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법원장이 대법관도 추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 구성도. 대통령하고 뭐 똑같이 3명의 그 아니, 그것만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원장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선관위원장이 명백히 헌법기관이에요. 의전서열도 높아요.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엔 저희 언론들이 보기에는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거 중요한 중요하죠. 건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판결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뭐 다 돈 내고도 다 못 보고 법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보야 되고.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모든 판결문이 이미 전자화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권한만 오픈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구에서 ABS 도입하듯이 맨날 스트라이크 볼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AI 판사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AI 판사 도입되면 지금까지 원래 데이터대로 그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판결이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합체를 통해서 좀 진보적으로 좀 인권, 현대 트렌디하게 인권에 맞춰서 판결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전에 판결문을 전부 다 공개를 하면 이게 그 AI 없이도 다 표준화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이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에는 지금 다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사개특위에서 요거는 반드시 사개특위에서 다뤄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한 2가지 정도 찝어주신다면? 저는 뭐 그때 말씀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 위상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재판소를 이제 어디로 둘 거냐. 그 대법관 증원 문제도 다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법원을 그 지금의 어떤 최고재판소의 지위보다는 지금 상고심이 지금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을 전담하는 만약에 그런 법원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이제 헌재가 최종적으로는 최고재판소가 되겠죠. 그렇게 간다면 대법관 증원은 뭐 그렇게 지금 지금 원벤치 룰을 이른바 그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로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대법관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거의가 한 8천만? 1억 정도 되나 하여튼 간에. 근데 우리 5천만인데 대법관 14명. 지금 대법관 한 사람이 지금 뭐 600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은 지금, 원벤치 룰이라고 해서 한 테이블 안에서 충분히 숙의해야 된다 해서 원벤치 룰이라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자기 자리를 더 강고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의 그 뒷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 그 재판소원에 관한 말씀을 핵심적인 과제로 짚어주셨고 박 변호사님 사개특위에서 다뤄야 될 과제 한 2가지 정도? 그 다음에는 법관 탄핵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도입이 필요하죠. 네. 지금은 법관 탄핵이라는 게 제도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조차도 언제 법관 탄핵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요건이 성립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 해봤구나 우리. 그래서 임성근 등기에 예,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건 뭐냐면 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했다든지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했다든지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인 법관 혹은 검사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 왜곡죄가 이제 미국 등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법 왜곡죄를 범한 법관은 탄핵할 어떻게 수 처리해야 있지. 되느냐? 그게 미국에서는 탄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징계 징계예요, 절차로 징계. 하는 건데 우린 그런 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탄핵 외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죠. 근데 둘 다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예. 그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걸 법을 내는데 지금까지 지금 22대 국회에 법왜곡죄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태 의원이 내셨는데 판사는 뺐어. 그때만 해도 판사를 거기까지 하기가 근데 그러고 나서 직위원 사건을 딱 거치고 나서 야 판사 넣어서 하자 해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하나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도 판사까지 넣어서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토론 같은 데 나가보면 아니 그건 독일에서 나치 때나 적용되던 거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데요. 다 찾아봤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72건 기소됐고요. 56명이 유죄 판결 받았고 자유형 즉 감옥 간 판사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지금 독일에서 작동하는 법이에요 이게. 독일의 어떤 법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결코 처지지 않죠. 사회 전반적으로 토론 문화도 되게 활성화돼 있고, 근데 그런 데에서도 법 왜곡죄가 그렇게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법조인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아닌 척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 저는 절차적으로는 사개특위가 구성된다면 전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늘어진다. 온갖 그렇죠. 것들이 되면서 온갖 잡음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국민의 대표들이 논의한다. 국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실효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 겪어본 일이거든요. 네. 후퇴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하다가 다 후퇴시킵니다. 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당사자들이 후퇴시킵니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와가지고. 다. 그럼요. 그 선량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런 건데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철저하게 국민주권의 원리가 관철되는 그러니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해야 된다. 사개특위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국회의원 상시적으로 만나잖아요. 붙잡혀 끌려다니기도 해요. 맞아요. 장관들은 잘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퇴근길에 마주쳐가지고 출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길에 저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의 집단적인 항의를 겪는 경우가 꽤 있죠. 대법관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좁혀야 한다. 판결문 공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는가 참심제가 맞냐 배심제가 하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주권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열리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법개혁특위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그마 안에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나홀로 표표히 존재하는 것이 법원이 결코 아니고 국민들의 주권자와의 거리를 가까이 할수록 이 사법부의 개혁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안부 판결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 전에 그 자제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판결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판결도 좀 빨리 해주지. 빨리 해달라고.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예,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세가 다 되셨어요. 생존하신 분들도. 그 대법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사개특위 역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주권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결론을 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국 사법검찰개혁 일타 강사 대표회의 세 분의 일타 강사와 함께 1부, 2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논의는 또 새로운 정부에서 더 새로운 기운 안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한겨레 TV 대선 프로젝트 제자리로와 조국혁신당의 끝까지 판다 특위가 공동 주최한
전국 사법검찰개혁 1타 강사 대표회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땅. 수고하셨습니다.